제 아들의 생일날 아들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엄마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전 엄마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을 쌌고 집을 팔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뒤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서준이가 변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만 제가 바로 그 애가 인생에서 없애고 싶어 하는 존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26번째 생일 파티는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한 루프탑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고 비싼 촛불들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으며 하객석은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거짓된 웃음소리와 플라스틱 같은 미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직접 포장한 작은 선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방금 건넨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던 그 아이는 이제 차가운 자세로 검은 정장을 입고 오른손 약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작은 스푼으로 잔을 톡톡 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요. 물론 오늘 밤 최고의 선물은 엄마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좀 거슬리거든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하하.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밤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몇몇 하객이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모두 끝나고 서준이가 술에 반쯤 취해 돌아온 후 저는 아들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제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오직 줄지어 늘어선 비싼 향수들,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최신형 노트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을 챙기고 모든 서류와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공동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급매물 목록에 올렸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버렸고 디지털 흔적은 모두 지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7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텅 비고 깨끗한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아들은 어머니 없이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과 중요 서류로 가득 찬 지갑만 들고 야간 열차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짐으로 여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전의 서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날에 저를 위해 윤동주의 시를 외워주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다쳐도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밤새 가르치느라 지쳐 기침을 하면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니 어쩌면 사실은 아주 빠르게 저만이 그 변화를 부정하고 있었을 뿐 아들은 변했습니다. 변화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우 관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고급 외제차들이 집 앞에 주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시끄럽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마치 제가 계약직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듯한 딱딱한 말투로요. 어느 날 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계탕을 정성껏 끓여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고급 스시 2상자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먹을 만한 거 사왔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끓인 삼계탕을 식탁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제가 아들의 말투, 점점 사치스러워지는 씀씀이, 파티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하면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이틀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제 인생을 구속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짐이라니까요. 요즘 세상을 전혀 이해 못 하시잖아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한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계좌는 제 명의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모두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으로, 제가 부동산과 투자를 통해 불린 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그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이 찾은 것은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찾은 것은 오만함이었고 어머니인 저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편안해지기 위해 없애야만 하는 한 집에 사는 적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죽이는 아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이 잔을 들고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내쫓았을 때 저는 이것이 어쩌면 슬픈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새벽 3시 17분, 저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낡은 택시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말이 없었고 가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제 눈은 울고 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수진이는 지금 긴급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고 싶어. 전부 다. 집, 차, 계좌까지.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거야? 내가 키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엄마로 죽고 싶진 않아. 7시간 2번의 서명,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삼킨 한 번의 울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명의의 집은 한 투자자에게 금매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공동계좌는 동결되었고 그중 하나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교육재단 이름으로 이체했습니다. 차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가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여행 가방에 챙긴 몇 벌의 옷,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한 앨범 한 권,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낡은 만년필 뿐이었습니다. 서준이의 생일 선물이 되었어야 했지만 결국 주지 못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섬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무작위의 목적지, 발신이 넘는 편지, 걸려오지 않을 전화, 제 개인 번호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서준의 어머니, 김은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선택한 한 명의 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친아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어머니라는 칭호 없이요. 떠나기 전에 저는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온 작은 코끼리 모양 자석으로요. 생일 축하한다. 서준아. 최고의 선물은 내가 내 인생에서 떠나는 게 아니야. 최고의 선물은 네가 이제 신용카드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상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리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베개 옆에 휴대폰을 두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누가 저를 짐이라고 부를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요. 다음 날 저는 오롯이 나로서 잠을 잤고 세상은 마침내 정말로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는 몸에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은 생일 축하 메시지, 어젯밤 파티 영상,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한 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즐기길.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울 때마다 늘 비난했던 것처럼 또 제가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나지 않고 아침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고 현관에 여자 신발이 보이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을 돌아다니며 저를 2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는 샤워기를 틀고 평소처럼 헬스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체크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욕을 하며 신용카드를 써봤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에게 재정 관리를 배우라며 만들게 했던 공동 계좌였습니다. 잔액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 계좌주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알림만 뜰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을 뒤졌습니다. 제 지갑도 옷도 그 집 안에는 어머니의 흔적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발견한 편지를 제외하고는요. 편지를 읽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집안 곳곳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청소하던 소파, 항상 따뜻했던 부엌, 햇빛이 들어오도록 항상 열어두던 커튼, 모든 것이 텅 비고 죽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 임시로 머물 곳을 구해달라 부탁했지만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예전에 파티 때마다 집에 자주 드나들던 친한 친구 유나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네가 네 엄마 독이라고 했잖아. 떠나셨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냐? 이제 드라마 찍을 일도 없고, 안 그래? 그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파티들처럼 텅 빈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그가 넘어져도 신경 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모든 명품 옷과 비싼 시계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빛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어둠 속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유로워진 그의 인생이 이제는 서서히 그가 자신의 말로 직접 쌓아 올린 감옥의 창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옥에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 없이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떠나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USB 하나를 넣어 두었습니다. 쉽게 추적할 수 없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임시로 머무는 작은 공간에서 제 손으로 직접 촬영한 짧은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도 멋진 조명도 없이 오직 제 맨얼굴과 낡은 열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포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혼란스럽거나 당황했거나 혹은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USB 안의 내용을 본다면 제 말은 마침내 그에게 닿을 것입니다. 서준아,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넌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축하한다. 그건 네가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단다. 하지만 넌 변했고 네가 그 변화에 대해 나를 탓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탓했어.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실수였지. 통제 없이 자라나는 네 자존심을 방치한 것 말이야. 그가 울었을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저를 자기 멋대로 하려는 약한 여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한 가지는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포기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네가 항상 너를 용서해 줄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떠난 거야. 저는 그 영상을 다정한 메시지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엄마 잘 지내니 걱정 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긴 것은 오직 그 낡은 열쇠와 작은 메모뿐이었습니다. 이 열쇠는 네가 한때 버렸던 것을 여는 열쇠다.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 찾아봐. 네가 나를 내쫓았던 방식 그대로. 그 후 저는 비상용 휴대폰을 껐습니다.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월세집 뒤뜰의 작은 전나무 아래에 앉아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텅 빈 저녁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가 혼자 마주해야 할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어머니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찾을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탐색이 그동안 그가 무심코 짓밟아온 과거를 얼마나 깊이 파헤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작은 덫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낡은 서랍 하나. 그 서랍은 제 방 옷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호기심이 언젠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그 편지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그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거의 매주 썼던 편지들을요. 단 한 번도 붙이지 않았던 편지들. 그와 다툰 후에 그가 아팠을 때, 그가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그가 친구들 앞에서 제가 잔소리가 많고 창피하다고 말했을 때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3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손글씨로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두 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서준이에게 오늘 너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지만 엄마는 알아. 사실 너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걸. 나는 그저 네가 화풀이할 대상이었을 뿐이고 엄마는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오늘 너는 이 집이 싫다고 말했지만 이 집은 내가 14년 동안 잠 못 자며 이룬 결과물이란다. 언젠가 네가 이해해 주길 바라. 어젯밤 너는 술에 취해 거실 카펫에 토했지. 네가 모르는 사이 엄마는 아침까지 그걸 다 치웠단다. 엄마란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식을 지키는 존재니까. 그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을지 아니면 대충 훑어봤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가 제게 언어적으로 던졌던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베기 시작했을 때의 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의 생일 전날 쓴 마지막 편지는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내일은 내 생일이구나. 내 아버지의 만년필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비웃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 아마도 최고의 선물은 네가 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그가 울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서준이가 완전히 돌 같은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상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강팍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는 부정할 수도 반박할 수도 냉소적인 말로 끼어들 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그곳에 없었지만 잉크를 통해 단어들을 통해 마침내 저는 말했고 그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잠 못 이뤘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 모든 편지들을 읽은 후 아마 그는 머릿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관점이 아닌 그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관점에서요. 바로 제 관점, 그가 절대로 정말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어머니의 관점에서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떠났고 그가 당황해서가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저를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소포가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수진이를 통해 간접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주야, 그 애가 널 찾아 나를 통해서 네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더라. 중요한 일이래. 하지만 네가 찾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어. 저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해줘. 서준이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졌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조금 미소 짓게 만든 것은 수진이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오만한 기색이 없어. 잘 됐군. 그는 찾기 시작했고 그 탐색은 그가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들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를 찾아가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는 오랜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파산했을 때 모든 유산과 부동산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전에 살았던 낡은 월세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준이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도왔던 몇몇 사람들이 그의 친구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요즘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 누군가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우스웠습니다. 예전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싫어했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었죠. 이제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제 이름이 기도처럼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직 찾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기는 너무 쉬웠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탐색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먼저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외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묻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묻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항상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살아왔고 추락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진이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낡은 후드티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를 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매 가격의 4분의 1의 금매로 팔았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오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팔기 시작하면 그냥 내버려둬. 그건 자존심을 태워버리는 과정이니까. 며칠 후 그는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었으니
당연히 저는 통보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는 한 친구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3일 후 파티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서준이가 요즘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좀비 같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누구의 레이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의 추락. 저는 그가 터미널 근처 서울 변두리에 값싼 고시원방을 얻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곳이라 창문도 없고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배달 기사로, 때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준이는 잠에서 깼을 때 굳이 향수 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땀으로 번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화를 내고 저를 탓하고 제가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마침내 현실을 보기 시작한 한 사람의 가장 정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작은 방에서의 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배고프고 춥고 에어컨도 와이파이도 이 모든 불편함에 대해 탓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마침내 그에게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을 건네준 그의 추락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거울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허상보다 더 정직한 무언가, 즉 깨달음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해받지 못한 사랑은 그것을 날 것으로 삼킨 누구든 서서히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씩 그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멀리서 엿보고 싶거나 혹은 그저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작은 욕망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는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도서관의 관리인이 제 작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어떤 젊은이가 길을 잃고 이 앞으로 왔었어요. 이 장소를 물어보는데 얼굴이 선생님하고 꼭 닮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가 숨어 있는 이 지역의 경계에 도달하기까지는 3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옛 동료들에게 묻기 시작했고 동창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존중받기 위해 성씨가 필요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서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했었고 놀랍게도 서준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는 아이만이 그렇게 미묘한 문장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관광객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화물차를 얻어 타면서요. 마침내 그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알리는 아치조차 없고 웅장한 교회도 없는 오직 나무로 지은 집들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솔길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 훔쳐봤을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서준이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으며 몸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는 여기가 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인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을 이장님 댁에 툇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혹시 김은주라는 여성을 아시면 제가 가지러 온 게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마침내 제가 텅 비었기 때문에 왔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정으로 저를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제 작은 집 뒤편의 떡갈나무 꼭대기를 흔들었고 저는 마을 도서관 바닥을 쓸고 있을 때 서준이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부름도 없이 마치 전쟁에서 막 돌아온 사람 같은 얼굴로 조용히 서 있는 그의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그를 맞이하지도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열이 났을 때 죽을 쑤어 먹였던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이제는 책장들 사이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여긴 어떻게? 저는 손바닥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저는 그가 기다려야 한다면 그의 내면의 고통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시간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기를 바랐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과하러 왔다면 그만둬. 난 그런 걸 찾고 있지 않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왔어요. 어머니께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를 마주했습니다. 화내지도 미소 짓지도 않고 그저 지친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서준아. 그건 마치 두 손으로 얇은 유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 한 손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다른 한 손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지. 그리고 매일 우리는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네가 내가 네 인생 최악의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왜냐하면 그때 내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나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넌 자존심과 증오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였지. 제가 변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나. 하지만 후회는 입장권이 아니야. 여기엔 널 위한 문은 없어. 오직 땅과 침묵과 노동뿐이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날선 말투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자네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서 나에겐 아들이 없어. 그는 그날 밤 잔을 들고 제 어미를 내쫓았을 때 죽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를 문지방에 마치 자기 집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서 있게 내버려 둔 채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준이가 미안하다는 말에서가 아니라 무모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서준이는 머물렀지만 제 집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장님 댁에서 거적과 소박한 밥을 얻어 지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 대우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땀을 흘리거나 굶주리거나 저는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도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산사태가 났던 땅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땅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준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수로를 파고 물통을 나르고 삽질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등은 새까맣게 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뒤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도서관 아이들이 그림 그릴 종이가 다 떨어져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안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이거라도 먼저 쓸래?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 쓸만해. 제가 나가보니 서준이가 자신의 낡은 노트 뒷부분을 찢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쁘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서준이는 자신이 잃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베풀었다. 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식사는 따로 했습니다. 가끔 그는 마을의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제가 어릴 때 읽어주었던 오래된 시집들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가 아직 태워버리지 않은 과거의 유일한 것이었을 겁니다. 매주 그는 제 집 툇마루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머니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새로 온 학생처럼 배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 편지. 저를 바로 용서라는 말로 때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용서에 너무 값쌌습니다. 세 번째 편지. 제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읽었지만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그의 네 번째 편지가 여전히 툇마루에 이슬에 젖은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일기장에 끼워 넣고 쪽지에 5단어를 썼습니다. 드디어 말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것을 작은 돌멩이 아래 같은 장소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틈이었습니다. 제가 내어준 첫 번째 틈.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항상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열린 문이 되어 그곳으로 빛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서준이는 처음으로 문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사다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 마침내 답장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끈기 있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코 답장받지 못할 질문들과 결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부탁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단순한 암시가 아닌, 그러나 긴 답변도 아닌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5번째 편지에 짧은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용서받으려 애쓰지 마라. 네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라. 그 순간부터 서준이의 편지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통곡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애원하는 어조로 어머니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그를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베푸는 손이 항상 알려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 처음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의 어색함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망칠까 두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장님이 그에게 마당을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장 떨리게 만든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만약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도 어머니께서 기꺼이 저와 함께 앉아 서로 존중하는 2명의 어른으로서 대화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그의 문장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편지 한 통을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로 썼습니다. 그의 생일에 선물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제가 품었던 모든 사랑을 순식간에 돌처럼 굳게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 만년필로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는 한때 내 일부를 죽였지만 지금 너는 그 위에 무언가를 심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을 가진 나무로 자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근처에 앉아 네가 진심으로 물을 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 편지를 이름도 서명도 없이 마을 회관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저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저는 창문 너머로 그가 그것을 집어들고 아기의 이마에 입 맞추듯 그 종이에 입을 맞추고는 마침내 희망을 품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 편지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가 되고 싶어하는 그 누구든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란 서두르는 포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처와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종소리도 케이크도 촛불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햇살과 평소와 달리 집 앞 큰 나무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22일, 27년 전 제가 한 남자아이를 낳았던 날, 그의 탄생은 저를 아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지키기에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혼자서 그를 교육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27번째 생일인 오늘, 저는 작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서관 아이들과 몇몇 마을 주민들이 돗자리에 앉아 찐 고구마, 따뜻한 차, 그리고 튀긴 바나나 같은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가운데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그저 제가 그가 5살 때 심한 열병에서 막 회복했을 때 마주쳤던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약하지만 신뢰로 가득 찬 눈빛. 내 생일이지, 맞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연설 하나 해보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를 쥔 채 일어섰습니다. 1번, 2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생일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일은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 태어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 생일 최고의 선물은 누군가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그 사람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지만 그 돗자리 전체는 아름다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상처, 쾅 닫힌 문과 원망으로 들어올린 잔 사이에 남겨졌던 모든 말을 흡수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깊은 눈물은 항상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숨결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너는 아직 내 아들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인간으로서는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침내 자신을 집에 돌아오게 허락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깃불은 없었고 제가 매일 밤 케이블 없이 소음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도시에 소리들 없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켜두는 호롱불에 희미한 빛만이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조용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말이 이미 충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침묵이 말하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에야 네가 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기 위해 왔기 때문이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시간은 되돌릴 필요 없어. 서준아, 우리는 그저 다시 들으면 된단다. 그는 작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듣는데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알아주길 바라며 너무 자주 침묵했지. 우리 둘 다 실패했어. 하지만 넌 그 모든 걸 취소해달라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넌 책임을 지기 위해 왔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두신 물건들 사이에서 이걸 찾았어요. 조금 망가졌지만 아직 쓸 수는 있어요. 그가 말하며 그것을 제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작년 내 생일 선물이 되었어야 했단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물만 찾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의 왼손을 잡았고 제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서준아. 그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내 자신을 용서할 차례야.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화해는 끝났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드라마 속 등장인물로서가 아니라 아직 잘할 수 있는 남은 것들을 서로 돌보는 두 명의 인간으로서요. 그리고 그날 밤 바람은 그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에서 나오는 온기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서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두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맑고 더 고요했습니다. 제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서준이가 도서관 마당을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가 쓸어내는 모든 먼지가 그의 옛자아의 잔해인 것처럼요. 그가 이 마을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제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받아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형. 그는 아이들에게 시 쓰는 법, 작은 연극을 하는 법, 그리고 심지어 낡은 나무로 간단한 책장을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분노나 모욕으로 폭발할까봐 노심초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가 제가 떠나보냈던 그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다시 찾은 인간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무너졌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일어선 인간. 어느 날 오후 그가 진지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읽고 있던 책을 덮었습니다. 뭐니? 왜 그때 어머니는 정말로 사라지셨어요? 제 말은 집을 팔고 계좌를 동결하고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거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랑은 한계를 모르는 인간을 낳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너는 서준아, 그 가치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감사 인사말이구나.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께서 계속 머무셨다면 저는 아마 인간이 되는 법을 영원히 몰랐을 테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이란 아이가 올 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포옹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떠나주는 것이란다. 그는 이번에는 눈물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상처의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그 상처 위에서 그것을 짓밟지 않고 살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뒷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호두나무였습니다. 상징도 시적인 말도 없이 오직 흙과 묘목 그리고 한때 서로 멀어졌다가 이제 다시 맞닿은 두 쌍의 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때 내 자식에게 상처받았지만 오늘 그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내가 친구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호두나무 아래에서 조건 없이 더 이상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으면서요.